이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인터뷰 진행합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 이른바 라임 사태인데요. 여기에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어제로 예정돼 있던 재판 열리지 못했고요. 2주 뒤 2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검거되지 않는 한 이 재판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봉현 없는 김봉현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고요. 네. 지난달 11일 오후였습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지 이제 오늘로 26일, 27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제 재판 열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네. 행적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 못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피고인이 재정, 그러니까 법정에 출두해야지만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게 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예.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열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신 확보가 되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어떤 흔적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으로서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검거되지 않으면 재판은 무기한 연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고인의 이 법정 출석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예외죠? 김봉현 씨가 그 예외에 해당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굉장히 법정형이 가벼운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사건, 그러니까 매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니면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친고죄나 방위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랑 합의만 되면은 수사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판으로 넘어온 이후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 시효가 넘은 사건은 면소 판결 등을 하게 되는데 김봉현 씨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약식명령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초범으로 음주운전에 비교적 경미한 그런 알코올 수치가 나왔을 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일단 구약식이라고 해서 벌금형을 부형할 사건에 대해서는 적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류로만 그 벌금액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고 아니면 벌금이 너무 다액이라서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식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그러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1조 6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불가피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21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행방이 묘연하면은 또 연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봉현의 인신이 확보되지 않으면, 검거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예. 사실상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부도 이 법률에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더라도 반대 신문권이 피고인에게 보장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연기했지만 이 연기한 기한 내에 인신 확보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또다시 연기 아니면 또 추후 지정이라는 형태로 길을 아예 언제 정할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한 연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이 못 열리면은 무효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처음부터 따진다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진행됐던 심리에 대해서는 다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그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저희가 형사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뭐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법원 인사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 절차적으로 공판을 갱신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안내를 고지한 다음에 좀 전에 재판부가 진행했던 것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합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만큼 엄정함을 가진 게 형사소송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분이 뒤늦게 인신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 과정 중에 현출된 자료들, 증거들, 뭐 진술들 다 유의미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 구속영장을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네. 김 전 회장도 구속영장이 2차례나 청구됐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 기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인신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가 2020년 7월,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는데 그동안 뭐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 등등의 사정을 고려한 건데 예. 그 이후에 검찰이 정보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이른바 내부자가 지금 김봉현이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서 법정 구속이 대단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나서 본인의 주거지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서 인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근거는 바로 내부자 진술 등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2차례 기각을 합니다. 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온당한 판단이었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변호인들이 일괄 사퇴를 하기도 하고 그 변호인 중에 일부가 또 해당 재판부와 뭐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겹치기도 해서 많은 뒷말을 낳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혹시나 네.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진짜 만약에 뭐 밀항을 지금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숨어 있는 경우와 밀항을 네. 했을 경우 이 도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일단 도주라는 한 개념으로는 묶일 수 있지만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내에 은신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해외로까지 도피했다는 건 상당히 기간을 들여서 외부인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들여서 도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밀항이나 해외로 도피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이 도주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으로서도 재판이 재개되게 된다면 아마 법정 구속은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김 전 회장은 못 찾고 있지만 이 도주를 도운 사람들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 많이 들어보신 죄명이 범인 도피죄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범인 도피 내지 은닉죄라고 해서 같은 또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질 사람을 숨겨준다거나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내 뭐 동생이 범죄의 수사선상에 올라서 그 부분을 도주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예. 기본적으로 친족 간에는 이 도와달라고 했고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안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친족 관계거나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카를 체포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범인 은닉 관련해서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서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카는 끝까지 잘 정확하게 도주할 의사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 김봉현 씨가 마지막에 접촉한 사람이 조카인 건 맞지만 뭐 파주에 어느 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게 도주의 의사라고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련해서 언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수사 과정에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외교부에서 네. 여권 무효화 요청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보다는 누나가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나가 도피를 도왔다면 누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본인이 직접 도왔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씨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남자친구 그리고 김봉현 씨의 여자친구 동원을 해서 도피를 도왔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범인 도피죄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은닉시키거나 숨겨주거나 도피를 시킨 경우에 하나는 것이고요. 제3자, 완전히 친족 관계가 없는 남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를 돕게 하면 범인 은닉,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누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고요. 예.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흔적이 남지 않게 뭐 카카오 서비스의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오랜 기간 거주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여권 무효화 요청을 수사당국에서 해놓은 상황이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받아들여지면 국내로 강제 압송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을 심사받는 거를 막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뭐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김 전 회장이 도피 전문가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도주 중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도피를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늠하기조차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그 예측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근거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김봉현을 잡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봉현 씨를 수사기관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도피의 달인, 도피의 선수라고 지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추정되는 은신처, 뭐 지인들 집이나 아니면 가족의 어떤 주거지에 숨어 지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 수사기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일단 보통 사람은 걸어다니거나 동선 같은 게 다 흔적이 남습니다. CCTV가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또 본인 핸드폰, 거의 신용카드 그런데 그런 어떤 전자기록과 관련한 일체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민등록증 위조했고요. 차량 번호판, 휴대전화 유심칩까지 바꾸면서 도주행각을 벌였던 인물인데 스케일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잠적 중인 상황에서 공범의 도주를 돕기 위해서 캄보디아행 전세기를 빌려서 띄우는 그런 대범한 행각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전세기까지 띄웠어요? 네. 야, 이런 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밀항 가능성이 있다는 요청에도 기각이 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0332님께서 장윤미 변호사님 슬라생 들으면서 김봉현 사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도 일어나는군요. 앞으로 관심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깔끔한 정리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다른 얘기 조금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영화 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이제 어제 결론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원래? 이게 이혼 소송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됐다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조정 신청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 난 이혼할 뜻이 없다라고 좀 맞섰던 부분이 있고 예.
조정이 결렬되면서 일단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제야 노소영 관장이 이제 반소라고 하죠. 이제 맞불 성격의 소장을 반대로 제기를 하면서 이혼에는 찬성을 하되 재산 분할을 상당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들여다봐야 될 정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1심 판단을 보면 최 회장에게 665억여 원을 이제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600억 원 이러면은 상당히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겁니까? 사실상 이번 1심 이혼 소송의 결과는 노소영 관장의 패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총액 66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반 가사 사건에서 위자료 1억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 게 맞기도 한데요. 이 건에서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가 더 관건일 겁니다. 네.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SK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굉장한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665억이 인정된 거는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아하. 95%를 반대로 말하면 패배했다라는 건데요. 아마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어서 재산 증식에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성경 그리고 SK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주식 가치도 높아졌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 입증과 관련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진 않겠는데요? 아무래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이 665억 원 돈은 SK 일부 계열사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향후 받게 될 퇴직금 등에 한정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노소영 관장은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끝까지 가면은 얼마나 더 걸리는 겁니까? 거의 5년이 1심에서 걸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만치의 기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재산 액수 자체가 너무나 크고 여러 계열사의 이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의 기여도 재산 증식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또 다시금 원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최소 한 1, 2년은 항소심에서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